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지난 16일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어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당장의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 are in very good shape. We're building our military rapidly.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되돌려 보내졌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처럼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언급하며 중국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2-3시간 전에 매우 흔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CNN은 이틀 전 공대지와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공군 폭격기들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전 북한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규정했던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신 안정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진실 공방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열린 TV 대선 토론.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보여준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문서를 보여준 뒤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북선언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전화로 접수해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필 메모가 담긴 당시 수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당시 노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냥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그거를 밝혀야죠.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문서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경찰과 테러범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선을 코앞에 둔 프랑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 김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관광객이 다급히 외칩니다. 부근에서는 경찰이 한 남성을 향해 총을 쏩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개선문과 접한 파리의 관광명소 샹젤리제 거리에서 벼랑간 20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테러범이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경찰 차량을 향해 자동 소총을 쏜 겁니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으며 테러범 1명이 달아나다 사살됐습니다. 행인 1명도 무릎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테러 현장입니다. 유리창 곳곳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일대는 평소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테러범은 이전에도 경찰 테러를 시도했다 수감된 적이 있는 프랑스 출신의 39살 카림으로 확인됐고 벨기에에서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순위파 극단 무장주의 세력 IS는 범행 직후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미국과 IS 격퇴전을 벌이는 프랑스는 지난 2015년 이후 6번의 테러 공격을 받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터진 이번 테러로 안보 의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일부 대선 후보들은 유세를 중단하는 등 프랑스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법인세입니다.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일 기자, 먼저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목적으로 25%에서 22%로 인하했습니다. 이 22%의 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연구개발비 공제에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제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4에서 18%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뒤 기대만큼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인상 공약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외에도 법정 부담금이라 불리는 준조세 성격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 부담금이나 환경 개선 부담금처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정 부담금은 최근 3년간 45조 원 정도. 법인세 총액의 30%가 넘는 돈으로 이 금액을 합치면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0.3에서 0.5%의 고용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즉, 기업의 법인세 인상의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우리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개별 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데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은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세금을 내게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TV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북한 주적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적이라고 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딴 논란에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필요성 등 발언의 수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미국이든 우리든 같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당 선거대책위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당명을 빼고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조금 전 자동 소총이 등장하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1명과 테러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샹젤리제 대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중심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범인이 총에 맞아 숨졌고 또 다른 경찰관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차량 한 대가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쐈고 곧바로 인근 상가로 도주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인은 S급 요주의 관리 대상 인물로 처음부터 경찰이 범행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대테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밤 관광객들로 붐비던 샹젤리제 거리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목격자들은 총격전이 크게 벌어졌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샹젤리제 일대의 교통과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도 우리 교민과 관광객 등의 샹젤리제 쪽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대선판에 다시 주적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다른 후보들의 타겟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시대 지난 색깔론이란 입장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문 후보는 색깔론 더 씌우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선거 때가 돌아오니 또 색깔론 안보 장사가 다시 또 좌판을 깔았습니다. 국방백서의 주적이란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삭제됐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주적 용어 없앴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일본 여야 의원들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또 집단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참배하진 않았지만 공무를 보내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0여 명이 봄 제사가 열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작년 봄 제사에도 90여 명이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딴 도발로 연대 필요성이 커진 만큼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아베 총리가 참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오자키 후생 노동상도 이번 제사에 맞춰 공물을 보냈습니다. 봄 제사는 모레까지 예정돼 있어 아베 내각 강요들의 참배 여부가 주목됩니다. 스거 관방장관은 강요들의 참배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主人としての行動でありますから政府としてはそれぞれの個人の判断だと思っています。 이마무라 부흥상과 이나다 방위상의 경우 지난해 연말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한 직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특히 이나다 방위상의 경우 현직 방위상으로선 처음 참배여서 우리 국방부가 깊은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한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으며 수석대표들은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면면을 담은 선거벽보가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부착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이번 대선 벽보는 얼마나 길까요? 박준규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잠시 멈춰서 19대 대선 후보들의 모습이 담긴 선거 벽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누구 같아? 다 봤다 이제 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토요일까지 전국 8만 7천여 곳에 선거 벽보 게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나선 만큼 벽보 길이도 역대 최장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붙여야 하는데 마땅한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한 공간에서 이 긴 거를 한 번에 붙이기는 어렵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열로 나눠서 유권자들은 벽보를 찬찬히 훑어보며 더욱 신중한 한 표 행사를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투표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등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30일엔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개성공단, 햇볕 정책 등 주로 외교안보 관련해 최근 몇 달에서 몇 년 사이 계속 입장을 바꿔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수 위장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안 후보 측은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란 입장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2012년 저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유엔 제재 국면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 햇볕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여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입장도 돌아섰습니다. 전자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 후보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의 덕목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분야의 입장 변화가 보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틀 뒤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프랑스에서 몇 시간 전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파리의 대표 명소 샹젤리제였는데 범인과 경찰관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김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중심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자동소총을 쏘면서 인근 상가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경찰관 1명과 범인이 숨졌고 또 다른 경찰관 2명과 행인 1명이 다치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긴급 회견을 열고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프랑스 내무부는 범인은 S급 요주의 관리 대상 인물로 처음부터 경찰이 범행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 IS는 총격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테러 경고 속에 IS가 총격 테러까지 저지르자 일부 대선 후보는 대선이 코앞인데도 선거운동까지 중단하자고 제안하는 등 프랑스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여성단체가 주최한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 지역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녁에는 인천 유세에 나섭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선 승리만을 목표로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엔 포항과 경주를 차례로 방문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꿈을 찾아주는 청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후엔 부산과 울산을 찾아 영남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에 이어 자전거 유세단 출범식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다질 예정이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하고 친환경 대통령을 선언합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선대위 관계자가 안철수 후보를 갑철수라고 비하하는 네거티브 지침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보 후보가 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나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 홈페이지는 폭주하는 항의에 한때 마비됐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외비로 표시된 문건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불안한 기족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등의 판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안철수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불안, 미흡, 갑질 등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하며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SNS 집중, 비공식적 메시지 확산을 하라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갑철수라는 등의 구체적 공격 문장의 사례까지 적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 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해당 문건을 캠프의 주요 부서가 조직적으로 만들고 공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지지자들이 그제 TV 토론에서 문 후보를 공격했다며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 과도한 비방 메시지를 보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 채택만 올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추가 중대 조치에 처음으로 제재를 명시하고 핵실험 자제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 성명은 올해 들어 5번째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며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치엔 제재 결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리가 언론 성명에서 제재 결의를 포함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으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나 다른 조치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즉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